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봉천동. 오래된 한옥들이 늘어선 골목길에서 4살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진짜 엄마는 우물 속에 있어요. 김수진은 빗자루를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다. 민준이는 마루에 앉아 나무로 만든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민준아, 뭐라고 했니? 수진이 다가가 물었다. 진짜 엄마, 우물 속에서 나를 불러요. 민준이의 눈이 창문 너머로 향했다. 그 시선은 어른스럽게 공허했다. 이승호가 신문을 접으며 웃었다. 애들은 항상 이상한 얘기를 지어내지. 여보,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진이 눈살을 찌푸렸다. 민준이가 아직 어린데 뭔가 이상한 걸 본다면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해요. 뭘 주의해? 별거 다 트집 잡고. 승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어디서 귀신 이야기라도 들었겠지. 민준이가 일어나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진짜 엄마는 머리가 엄마보다 길었어요. 저를 안아주고 노래도 불러줬어요. 엄마는 노래 못 부르잖아요? 수진의 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단 한 번도 노래를 불러준 적이 없었다. 작년에 보육원에서 입양한 이후로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대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민준아, 착한 아이니까 이상한 말 하지 마.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 엄마, 승호 아빠와 사는 게 충분해. 저는 그냥 진짜 엄마가 그리워요. 우물 속에 있는. 민준이가 다시 속삭였다. 다음 날 수진은 오랜 이웃이자 친구인 박영숙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포도나무 아래에서 참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다. 벌써 3번째예요.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계속 진짜 엄마가 우물 속에 있다고 해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혀를 찼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보육원 애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이 자라서 별걸 다 봤을 거야. 전에 거기서 자원봉사할 때 한 여자애는 귀신이 신발을 훔쳐갔다고 우기더라고.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이.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가끔 그 아이 눈을 보면 아이 같지 않아요. 미신 부리지 마. 혹시 우리 집 뒤편 옛날 우물 얘기를 우연히 들었을 수도 있잖아. 정원을 다시 꾸민 뒤로는 아무도 우물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옛날 우물은 거의 다 메워져서 민준이는 혼자 가본 적도 없어요. 영숙이 눈살을 찌푸렸다. 불길한 예감이 드네. 내가 너라면 심리상담을 받아볼 거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민준이는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파란 크레용으로 여자의 치마를 완전히 칠하고 있었다. 수진이 들어와 한참 지켜봤다. 누구야, 민준아? 진짜 엄마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왜 파란색으로 칠했어? 엄마가 우물에 떨어질 때 파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울었는데 아무도 못 들었어요. 민준아, 네가 그걸 봤다고? 민준이가 끄덕였다. 수진의 등골에 찬 기운이 흘렀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림을 바라봤다. 서툰 선들이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떨어지는 여자,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페이지 중앙에 깊고 검은 구멍이 우물을 상징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승호의 조카이자 구청 직원인 김도연이 맥주를 마시러 왔다. 수진이가 민준이 얘기했다며? 도연이 2번째 캔을 따며 물었다. 응, 우물이니 진짜 엄마니 하는 헛소리들. 동네에서 벌써 소문나기 시작했어. 너희 같은 애를 두니 당연하다는 식으로. 승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애한테 문제가 있어. 그게 뭐 어쨌다고? 크면서 잊어버릴 거야. 확실해? 도연이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시선이 예리해졌다. 애들은 어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자주 해. 그리고 가끔은 진실을 말하기도 하지. 승호가 경계하는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무슨 뜻이야? 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별 뜻 없어.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너희 집 뒤편 옛날 우물 아직 있지? 옛날 얘기 들춰내지 마. 승호가 아이를 갈며 말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화제를 돌렸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은 민준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갔다. 늙은 과일 장수가 옆 여자에게 속삭였다. 저게 죽은 사람과 얘기한다는 그 애야. 다른 여자가 혀를 쳤다. 수진이도 참 아무도 안 가져가려던 애를 데려와서. 둘 다 킥킥거리며 수진이 바로 뒤에서 모든 말을 듣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수진이 민준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민준이가 올려다봤다. 엄마, 사람들이 저를 안 믿어요. 수진은 침묵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엄마가 울었던 걸 기억해요. 저는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소리를 들었어요.
마당으로 뛰어갔는데 승호 아빠가 혼자서 나오고 있었어요.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네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어요. 매일 밤마다. 그날 밤 수진은 승호와 이야기했다. 민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가 사라진 날 밤 당신이 마당에서 혼자 나오는 걸 봤다고 해. 승호가 웃었다. 그 꼬마 말 믿을 거야. 나 안 믿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말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당신이 말하기로는 민준이는 친구가 데려다준 고아라고 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요. 입양 서류도 애매해요. 승호가 컵을 탁 내려놓았다. 수진아, 거기까지 가지 마. 민준이는 문 앞에 서서 모든 걸 듣고 있었다. 울지도 않고 그냥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또 다른 밤, 수진은 악몽에서 깨어났다. 민준이가 창가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아, 그가 돌아서며 속삭였다. 엄마가 울어요. 우물에서 들려요. 아니야, 민준아. 그냥 꿈이야. 아니에요. 저는 봐요. 승호 아빠가 사압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애원했지만 아빠가 밀어버렸어요. 엄마가 떨어졌어요. 저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못 들었어요. 아무도. 수진이 가슴을 움켜잡았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진실이 자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온 진실을. 민준이는 이제 24살이 되었다. 기차길 옆 오래된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시내에 있는 체계집이라는 헌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악몽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다. 민준아, 괜찮아? 동료 서혜린이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다. 또 나쁜 꿈 꿨어요. 같은 꿈? 네, 늘 같은 꿈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혜린 씨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을 믿어요? 혜린이 고개를 갸웃했다. 갓난 아기 때 말이야? 물론 아니지. 대부분 사람들은 3살 이전은 기억 안 하잖아. 하지만 저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요. 우물이 있었고 파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있었고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알아요. 혜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또 그 여자 꿈 꿨어? 꿈이 아니에요. 저는 우물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제 자신을 봐요. 그녀가 거기서 올려다보고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애원하면서 깰 때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어요. 제가 그녀를 버린 것 같아요. 혜린이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혹시 그녀가 내 친엄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봤어? 민준이 혜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가 바로 제 친엄마예요. 그날 퇴근 후 민준은 집으로 돌아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다크서클, 눈에 띄게 꺼진 볼. 그는 깊게 숨을 쉬고 서랍을 열어 얇은 파일을 꺼냈다. 몇 년에 걸쳐 모은 흩어진 서류들의 모음. 미해결 실종 사건에 대한 파일. 이한나 30살, 가정부, 실종된 채로 발견되지 않음. 그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여자의 얼굴은 평생 그의 꿈을 괴롭혔던 그 얼굴과 정확히 같았다. 왜 내가 당신 얼굴을 봐요? 왜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아요? 그날 밤 전화가 울렸다. 도연이었다. 민준아, 시간 있어. 무슨 일이세요? 도연 삼촌? 구청 기록 보관소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몇 개 더 찾았어. 네가 봐야 할 것 같아. 민준은 그날 밤 바로 달려갔다. 구청 사무실은 도연의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 제외하고는 어두웠다. 여기 봐. 도연이 거주자 등록부 사본을 밀어주었다. 이승호 이름 아래 같은 주소로 다른 사람이 등록되어 있어. 이한나. 계약 없는 임시 거주. 이게 승호 아버지가 고용했던 가정부네요. 다음에 실종된 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준아, 너의 이름은 어떤 병원의 출생 기록에서도 찾을 수 없어. 마치 네가 시스템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제가 한나 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확실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녀의 실종이 너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며칠 후 민준은 옛집으로 돌아갔다. 승호의 집은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다. 수지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시골로 이사간 지 벌써 몇 해가 되었다. 민준이 문을 두드렸다. 승호가 문을 열며 눈을 찡그렸다. 너구나? 잠깐 들어가고 싶어요. 승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피했다. 뒷마당은 민준이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풀이 허리까지 자랐고 몇 개의 벽돌이 땅에서 삐져나와 있었다. 그리고 정원 맨 끝 모퉁이에 예전에 우물이 있던 자리가 숨겨져 있었다. 여기에 꽃을 심고 싶어요. 민준이 모퉁이 쪽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승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뭘 하려는 거냐? 그냥 좀 정리하려고요. 나중에 유기농 채소라도 기를까 해서요. 승호는 침묵했다. 그의 눈에 짜증 섞인 빛이 스쳤다. 어디든 상관없지만 거기는 안 돼. 왜요? 내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민준이 정원 끝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거기 뭔가 있나요? 승호가 소리쳤다. 뭘 생각하는 거냐? 내가 너를 20에 동안 키웠어.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도 건드릴 엄두를 못 내는 아이를 키우셨어요. 진실을 아는 아이를. 닥쳐. 승호가 말을 멈췄다. 민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두려움이 없었다. 차갑고 단호하며 조용한 분노로 가득했다. 이 땅에 대한 발굴 허가를 신청할 거예요. 제 진짜 엄마가 누구였는지 알고 싶어요. 바닥까지 파더라도요. 승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문을 쾅 닫았다. 다음 날 밤 혜린이 민준을 찾아왔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뒷마당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가 죄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믿어요. 제 어머니를 저 마당 밑에 묻을 만한 충분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그 외에는 없어요. 혜린이 그 옆에 앉았다. 만약 사실이라면 마주할 준비가 됐어? 민준이 창문을 바라봤다.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진실이 아무리 끔찍해도 적어도 그건 진실이니까요. 혜린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같이 가자.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토지관리사무소에 가서 뒷마당 발굴 허가를 신청했다. 거기서 그는 까다로운 토지관리과 직원 김말순을 만났다. 특히 예전에 우물이 있던 자리라면 발굴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법적으로 치질보험 양식이 필요하고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짜 이유를 말해주세요.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한나의 사망진단서 사본과 도연이 찾은 서류들을 건넸다. 말순이 읽어보더니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형사수사가 될 수 있어요. 같은 날 승호는 구청으로부터 수사를 위한 뒷마당 임시 폐쇄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았다. 그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다.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저녁 바람이 높은 풀을 흔들었고 깊은 땅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확실해? 도연이 승호의 옛집 앞에 차를 세우며 다시 물었다. 확실해요. 민준이 마당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끄덕였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을 출구 없는 꿈의 감옥에서 보낼 것 같아요. 도연이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3일간 임시 허가를 받았어. 하지만 그 후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시에서 사건을 종료할 수밖에 없어. 3일이면 충분해요.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물 바닥까지 도달하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승호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벽에 그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텔레비전은 조용히 켜져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민준이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뒷마당 발굴 허가를 공식적으로 신청했어요. 파기 시작할 거예요. 미쳤군. 언론에서도 벌써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냄새를 맡았나 봐요. 내가 너 때문에 모든 걸 망치게 놔둘 것 같아? 20해 동안 숨기셨잖아요. 그렇죠? 민준이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그때는 제가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기억했어요. 적어도 흙냄새와 비명, 그리고 밀쳐낸 후의 정적을. 승호가 위스키 잔을 꽉 쥐고 일어났다. 꺼져. 저는 팔 거예요. 당신이 제 앞을 막아서더라도 팔 거예요. 승호가 잔을 바닥에 던졌다. 큰 소리와 함께 깨졌다. 민준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나갔다. 다음 날 오전 7시에 굴삭기를 실은 작은 트럭이 대문 앞에 도착했다. 먼저 도연이 내렸다. 뒤이어 베냐민 박이라는 수염이 난 키 큰 남자가 내렸다. 도연이 레드우드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한 전문 굴삭기 조작자였다. 우물이 어디에 있어? 베냐민이 모자를 깊이 눌렀으며 물었다. 민준이 마당 구석에 높은 풀이 자란 부분을 가리켰다. 예전에 우물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메워져 있어요. 베냐민이 조용히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이 오래된 이야기를 잊기 위해 연못을 메우는 걸 봤지만 땅은 절대 잊지 않아. 그가 굴삭기를 시동했다. 엔진 소음이 아침 공기의 정적을 찢었다.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울타리를 따라 모여들며 서로 속삭였다. 저게 예전에 헛소리 한다던 그 애 아냐? 맞아, 민준이야. 지금은 진지해 보이네. 우물 이야기 기억해? 물론 기억하지만 항상 지어낸 거라고 생각했어.
민주는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발굴이 리듬감 있게 계속되었다. 첫 번째 흙층에서 거칠고 갈라진 돌들이 드러났다. 정오가 되어 베냐민이 거의 2미터 깊이까지 팠을 때 기계가 멈췄다. 여기 뭔가 있어. 그가 소리쳤다. 도연과 민준이 달려왔다. 가파낸 흙 아래에 오래된 벽돌로 만든 원이 있었다. 우물 입구였는데 시멘트로 대충 막혀 있었다. 베냐민이 강하게 들이며 말했다. 이 콘크리트는 비전문가가 만든 거야. 그냥 붓고 위에 흙을 덮어서 숨긴 것 같아. 부숴주세요. 민준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베냐민이 차감기를 들고 콘크리트를 부수기 시작했다. 거의 30분 후에 큰 구멍이 나타났다. 우물에서 습하고 역겨운 냄새가 올라왔다. 맙소사! 도연이 코를 막으며 말했다. 지독하게 냄새나네. 민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봤다. 꿈에서처럼 어둡네요. 도연이 손전등을 켜고 우물을 비췄다. 깜빡이는 빛이 둥글고 처진 것, 뼈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잡아냈다. 경찰을 불러. 도연이 소리쳤다. 베냐민이 트럭으로 달려가 전화를 걸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남아서 아래 어둠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민준아, 물러서. 도연이 그를 끌어당겼다. 여기는 이제 범죄 현장이야.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봐야 해요. 누구인지도 모르잖아. 엄마인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 기다릴 필요 없어요. 20년 동안 그 얼굴을 봤어요. 꿈에서, 눈물에서, 가장 끔찍한 침묵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역겨운 냄새를 전해주었다. 이웃들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코를 막고 기침했다. 경찰이 약 25분 후에 도착했다. 세 대의 순찰차가 입구를 막았다. 노란 테이프가 마당을 둘러쌌다. 심각한 표정의 여경찰이 다가왔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명찰에는 박민정 법의학 전문의라고 적혀 있었다. 시신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여기서 자랐어요. 제 친어머니가 살해당해서 시신이 여기 숨겨져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박 전문의가 눈살을 찌푸렸다. 증거가 있나요? 기억들, 직감, 20년 넘게 괴로워했던 것들, 그리고 이한나라는 여자가 이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녀가 민준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우물에 긴 카메라를 내리는 법의학팀에게 돌아섰다. 화면에 즉시 흐릿한 이미지가 나타났다. 세상에! 기술자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박 전문의가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인간의 뼈네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도연이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민준이가 맞았네. 민준은 침묵했다.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고 눈이 빨갛게 되었다. 2시간 후 시신의 일부가 도르래를 이용해 올라왔다. 법의학 전문의가 조심스럽게 흰 천 위에 놓았다. 옆에는 찢어진 옷 조각이 있었는데 파란 부분이 여전히 보였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게 엄마예요. 맞아요. 박 전문의가 다가왔다. DNA 검사를 할 거예요. 만약 이한나라면 비교를 위해 당신의 샘플이 필요해요. 준비됐어요. 이 집에 마지막으로 거주한 사람이 누구죠? 이승우, 제 양부예요.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 우물의 존재를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박 전문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이 예리해졌다. 밤이 되어도 민준은 떠나지 않았다. 이제 촘촘히 둘러쳐진 우물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고 축축한 흙냄새가 공기에 맴돌았다. 도연이 민준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었다. 혼자 있고 싶어? 아니에요. 저는 엄마에게 제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더 이상 길을 막거나 눈을 감거나 꿈속에 숨지 않을 거예요. 도연이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눌러주었다. 그럼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네. 민준이 하늘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저를 미치광이 망상증 환자, 사로사잡힌 자라고 불렀지만 진짜 미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묻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바람이 다시 울부짖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잠깐 동안 밤속에서 파란 치마를 입은 여자의 얼굴이 고통이 아닌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았다. 당신이 피해자의 친척인가요? 딱딱한 표정의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명찰에는 박민정 법의학 전문의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조용했다. 제가 그녀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박민정이 약간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와 도연을 법의학실 옆 벤치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DNA 비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물에서 나온 유골이 이한나의 것이라는 최종 확인을. 혈액형을 아세요? 민정이 파일을 보며 물었다. 어렸을 때 피를 뽑은 적이 있어요. 그럼 빨리 나올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미 피해자의 치아에서 샘플을 채취했고 머리카락도 보존했어요. 몇 시간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차가운 에어컨에도 불구하고 도연이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진실을 찾은 건 네야. 누구도 그걸 내게서 빼앗을 수 없어. 승호의 집에선 형사팀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신경숙 경감이 영장을 들고 문을 두드렸다. 이승호 씨, 경찰입니다. 대답이 없었다. 신경숙이 동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이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밀어 열었다. 집은 어두웠고 커튼이 꽉 쳐져 있었다. 곰팡이와 알코올 냄새가 공기에 가득했다. 신경숙이 조심스럽게 거실을 지나 부엌에서 멈췄다. 여기요, 한 경찰관이 불렀다. 승호가 테이블에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거의 빈 술병과 반쯤 탄 담배,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쓰인 구겨진 종이가 있었다.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 아이를 키웠다. 내게 권리가 있었다. 신경숙이 이를 악물었다. 연행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하고 정신과 진단받게 해. 이제부터 이승호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다. 법의학 실험실에서 박민정이 파일을 들고 나왔다. 지금 결과를 들으시겠어요? 그녀가 민준에게 물으며 표정을 약간 부드럽게 했다. 네, 부탁해요. 우물에서 나온 골격은 여성의 것입니다. 나이는 29세에서 31세로 추정됩니다.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과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추정 사망 시기는 약 19-20년 전입니다. 우물에서 나온 유골의 DNA가 99.996% 정확도로 당신과 일치합니다. 박민정이 잠시 말을 멈췄다. 간단히 말해서 그녀는 당신의 친어머니입니다. 이한나.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옆에 금속 난간을 붙잡았다. 그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숨이 막혔지만 울지는 않았다. 혜린이 막 도착해서 급히 그를 부축했다. 괜찮아. 민준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드디어 엄마를 만났어요. 박민정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어머니의 아들이 어머니를 잊지 않았으니까요. 확인됐나? 도연이 차 안에서 신경숙에게 물었다. 네, 이제 완전한 법의학적 증거가 있어요. 이제 이승호를 자백하게 만드는 일만 남았어요. 자백할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 남자들은 종종 자신을 피해자나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으로 여기니까요. 도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순수한 증오심으로 한나를 죽인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스캔들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을 잃을 두려움, 아니면 둘 다, 아니면 아이 때문에. 민주는 별도의 방에서 어머니의 유골을 볼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시신은 완전히 조립되어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머리맡에는 흙으로 더럽혀진 낡고 바랜 파란 코트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 앞으로 걸어갔다. 손이 떨리며 조심스럽게 천 가장자리를 들어 올리고 낡은 솔기를 바라봤다. 꿈에서 이 코트를 봤어요. 그가 거의 혼잣말하듯 속삭였다. 매일 밤 저를 꾸짖거나 때리거나 울 때마다 엄마는 항상 곁에 있었어요. 혜린이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수천 번 엄마를 불렀잖아. 이제 엄마가 들을 수 있어. 문틈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그 순간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신경쓰기 조사실에서 승호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지쳐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다. 이승호 씨, 이한나가 실종됐을 때 당신이 현장에 있었어요. 그 집에 혼자 살고 있었고 그녀의 시신이 당신 집 뒷마당 우물에서 발견됐어요. 승호는 침묵했다. 민준이가 그녀의 친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다. 그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공식적인 출생증명서가 없었어요? 승호가 깊게 숨을 쉬었다. 그 애는 실수였으니까. 내가 가정부와 관계를 가졌어. 그녀가 임신하고 이걸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뭘 했어요? 그녀는 내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어. 승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천장을 향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 애에게 이름과 집을 줬어.
길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낫잖아. 신경숙이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아이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았어요. 이름과 지붕이 당신 손에 묻은 피를 씻어주지는 못해요. 승호가 비웃었다. 모든 사람이 뭔가에 대해 죄가 있어. 당신도 마찬가지고. 수진이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돌아왔다. 병원에서 민준을 찾았을 때 그는 빈 복도에 있었다. 저한테 화내지 않죠? 그녀가 물었다. 눈이 눈물로 가득했다. 민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그냥 저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엄마가 진실을 무서워했다는 걸 알아요. 맞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제는 숨길 게 없어요. 수진이 그를 꽉 껴안았다. 미안해요. 용기를 내준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민준이 경찰이 완전히 봉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옛집에 돌아왔다. 우물이 있던 정원은 이제 강철 바리케이드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하얀 국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잠시 후 도연이 다가와서 조용히 옆에 섰다. 예전에는 저를 우물의 소년이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그냥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해요. 저는 이한나의 아들이에요. 도연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진실을 흙에서 끌어낸 사람이기도 하고. 민준이 우물 가장자리에 꽃다발을 놓았다.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하지만 왔어요. 한 방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조용하고 늦은 평화였다. 이제 이승호에게 고의살인, 시신은닉, 입양서류 위조 혐의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신경숙 경감이 시청 경찰서 건물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기자들이 연단의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경감님, 살인 동기가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다. 신경숙이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현재 수사에 따르면 이승호는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피해자 이한나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그들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이승호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 그녀를 살해하고 집 뒷마당 우물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위조해서 그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민준 씨입니다. 공범이 있었나요?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승호의 아내 김수진 씨는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4번 감방에서 승호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작은 창살 달린 창문을 통해 공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신경숙이 들어와서 맞은편에 앉았다. 재판에 가기 전에 할 말이 있나요? 승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머리를 벽에 기댔다. 신경숙이 노트를 열고 큰 소리로 읽었다. 이한나는 8월 12일에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그녀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것이 확인된 사람입니다. 그날 밤 몇몇 이웃들이 당신 집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사흘 후 당신은 신생아를 데리고 보육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승호가 눈을 떴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아이가 한나의 아들이라는 DNA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훔쳤는지 이해하나요? 승호가 약하게 비웃었다. 사생아, 그 아이로 나를 협박하려고 한 여자, 목숨을 잃었지. 신경숙이 계속 밀어붙였다. 나는 그 아이에게 이름과 지붕을 줬어. 올바른 일을 했어. 당신은 그의 친어머니를 죽이고 그걸 올바른 일이라고 부르는군요. 승호는 침묵했다. 신경숙이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이 강철처럼 차가워졌다. 이승호 씨,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지만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하는 매 순간마다 당신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온 실버우드에서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다. 빵집부터 주유소까지, 학교부터 카페까지 이승호와 민준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예전에는 그 아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빵집 주인 김경순이 손님에게 속삭였다. 알고 보니 그가 옳았네. 아주 어렸을 때 모든 걸 봤던 거야.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이승호 씨 맙소사. 예전에는 그 사람을 존경했는데 10년 동안 구청에서 일했잖아.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 무서운 건 헛소리하는 소년이 아니라 피를 숨길 줄 아는 어른이었던 거야. 작은 원룸에서 민준이, 도현, 혜린과 함께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사건 자료와 공식 사망 진단서가 놓여 있었다. 이한나 8월 12일 사망. 사인, 살인. 기분이 어때?
도연이 물었다. 민준이 서류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바라봤다. 안도감도 있고 공허함도 있어요. 혜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내 어머니에게 이름이 있고 너에게는 진실이 있어. 예전에는 제가 잘못되고 망가지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잊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마지막 증인이자 말할 용기를 낸 유일한 사람이었어. 민준이 도연을 바라봤다. 삼촌이 아니었다면 평생 꿈속에 파묻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도연이 말했다. 너는 어떻게든 그녀를 찾았을 거야. 그 우물은 그런 사랑을 묻기에는 충분히 깊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신경숙이 지방검찰청에서 전화를 받았다. 이승호에게 3가지 혐의를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살인, 시신은닉, 입양 서류 위조, 예비심리는 6주 내에 열릴 예정이고 민준에게는 이한나를 어머니로 표기한 새로운 출생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최종 판결 때까지 공란으로 남겨둘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숙이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사건 파일에 첨부된 한나의 사진을 바라봤다. 우물처럼 깊은 눈을 가진 여자의 부드러운 얼굴.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신경숙이 속삭였다. 그날 저녁 민준이 수진을 찾아갔다. 교회의 작은 집은 조용했다. 부엌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수진이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었다. 향기가 베란다까지 퍼졌다. 뭐 좀 먹을래? 수진이 물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민준이 앉았다. 엄마를 탓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저를 키워줬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두려워했고 침묵했지만 엄마는 저에게 집을 줬어요. 수진이 숨이 막혔다.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만약 엄마가 더 일찍 말했다면 모든 게 달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민준을 꽉 껴안았다. 날 용서할 수 있어? 한 번도 엄마를 탓한 적 없어요. 그냥 엄마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수진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다시는 침묵하지 않을게. 일주일 후 승호가 첫 예비심리에서 법정에 나타났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민준이 관중석에 똑바로 앉아서 양아버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피해자 민준에게 할 말이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승호가 민준을 바라봤다. 시선이 공허했다. 예전에는 네가 짐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구나. 감사해요. 민준이 대답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심리 후 신경숙이 법원 건물에서 민준을 만났다. 알고 있어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많은 살인사건을 담당했지만 당신만큼 용감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잃을 게 없었거든요. 틀렸어요. 이제 당신에게는 모든 게 있어요. 이름, 뿌리, 진실. 민준이 하늘을 바라봤다. 이제는 그냥 엄마가 살지 못한 삶을 살고 싶어요. 준비됐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 혜린이 미소를 지으며 살짝 들여다봤다. 민준이 거울 앞에 서서 흰 셔츠의 깃을 정리하고 있었다. 돌아서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다고 할 순 없지만 지금처럼 평온했던 적은 없어요. 혜린이 다가와서 마지막 탄출을 채워주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민준아.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해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민준이 속삭였다. 엄마 때문이에요. 실버우드 구청 대회의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부드러운 조명이 청중석의 줄들을 비추었다. 낯선 사람들과 익숙한 얼굴들이 섞여 있었다. 모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대 위에는 이한나 재단, 깊은 곳에서 시작하는 희망이라고 적힌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민준이 박수 소리와 함께 연단으로 나왔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가 시작했다. 손이 약간 떨렸다. 1년 전 저는 그저 아무도 믿지 않는 꿈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침묵과 두려움,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 속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그가 잠시 멈추고 홀을 둘러봤다. 하지만 오늘 저는 비극을 이야기하러 여기 선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어머니 이한나는 용감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잊혀져서는 안 될 뿐이었어요. 이 재단은 그녀와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들, 학대받는 아이들, 아무도 믿지 않는 악몽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2열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다. 혜린과 저는 수백 곳을 방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꿈에서도 여전히 엄마를 기억한다고 해서 죽은 이름을 언급했다고 해서 맞았기 때문에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억한다고 해서 아무도 미친 게 아닙니다. 진실을 원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침묵 속에 산채로 매장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더 길고 더 크게. 행사 후 민준이 무대 뒤 방에서 막 마이크를 벗고 있을 때였다.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오래된 사진을 들고 들어왔다. 민준 씨죠? 네, 부인. 누구세요? 저는 정소피아예요. 예전에 이승우 씨 집 건너편에 살았어요. 그녀가 사진을 내밀었다. 이게 당신 어머니예요. 모든 일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민준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한나가 부겐빌레아 아치 앞에 서 있었다. 머리를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을 이 모든 해 동안 간직하셨어요? 문제가 생길까봐 찢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분이 너무 친절하셨거든요. 매일 저녁 저에게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아들을 우리 작은 민준이라고 불렀어요. 민준의 몸이 굳어졌다. 그게 저를 부르던 애칭이었나요? 매일 밤 당신을 집으로 데려갈 때 속삭이던 말이에요. 아주 잘 기억해요. 민준이 사진을 꽉 잡았다. 목이 메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혜린이 운전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에 대해 생각해? 승우 말이야?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다.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에요. 이제는 화보다는 동정심이 더 들어요.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아무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그게 어떤 감옥보다도 더 무거운 벌이라고 생각해요. 혜린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다음날 민준은 페어뷰 카운티에서 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단체 변호사와 만났다. 이한나 재단과 함께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새 프로그램에서 협력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레이첼 벤슨이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얼굴이 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제 이야기를 하고 진짜 이름으로, 진짜 정체성으로 서는 거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남의 성씨 뒤에 숨고 싶지 않아요. 저는 민준이에요. 이한나의 아들이고 부끄럽지 않아요. 카운티 교도소에서 승호가 면회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승호가 비웃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 눈을 보러 왔어요. 마지막으로. 승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후회하는 게 있어? 더 일찍 모든 걸 정리하지 못한 것. 승호가 비웃었다. 네가 그 애 때문에 나를 버린다면 그는 내 아들이야? 아니에요. 그는 그림자이고 당신은 그냥 어둠일 뿐이에요. 수진이 일어났다. 그는 빛이고 당신은 그냥 그림자예요. 몇 달 후 민준이 보스턴의 작은 광장에서 목소리를 보존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뒤로 수백 명의 실종 여성들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가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제 이름은 민준이에요. 한때 저는 망상에 빠진 아이, 미친 소년, 잊혀지는 게 나은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진실이 항상 길을 찾는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여기 서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땅에 묻혀도요. 그 옆에 어머니와 함께 온 10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그에게 다가왔다. 민준 아저씨. 아이가 수줍게 말했다. 아저씨가 엄마를 찾은 분이죠?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맞아. 우리 엄마는 깊은 우물 바닥에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 있어. 그가 가슴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곳에도. 여자아이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엄마가 그리워요. 내 엄마는 어디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행사 후 민준은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중 하나는 리치몬드의 도미닉 논란이라는 남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저를 모르시겠지만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어머니가 남편에게 맞아 죽었다는 걸 숨기고 살았지만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 용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편지를 접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민준아? 혜린이 뒤에서 그를 안으며 속삭였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진실을 절대 버리지 않은 이 제안을 받지 않을 거야? 혜린이 전국 방송사 로고가 있는 편지를 보여주며 물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해. 모든 비용을 대고 당신은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돼. 민준이 잠시 침묵했다. 컵을 돌리며 너무 많은 걸 기억할까봐 무서워요. 있는 게 낫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묻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잖아.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빛으로 끌어낼 거예요. 혜린이 미소로 대답했다. 적어도 이 영화에는 대본이 필요 없겠네. 당신의 인생이 이미 써놨으니까. 2달 후 촬영팀이 실버우드에 도착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상을 받은 중년 여성 감독 패트리샤가 민준과 만났다. 이 이야기를 미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시청자들이 침묵이 어떻게 죽음을 가져오고 용기가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지 이해했으면 해요. 민준이 덧붙였다. 패트리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장면을 바로 여기서 찍고 싶어요. 우물이 있던 땅과 한때 승호 소유였던 땅은 이제 시 소유가 되었다. 우물을 메운 자리에는 작은 정원을 복원하여 하얀 국화와 부겐빌레아, 한나가 좋아했던 꽃들을 심었다. 회색 화강암 추모비가 서 있었다. 이한나, 1974-2004, 자신의 아이를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 민준이 비석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패트리샤와 촬영팀은 조용했다. 바람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채우도록 했다. 엄마를 찾았어요. 혜린이 뒤에서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엄마가 살지 못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가 조용히 말하며 하얀 국화 꽃다발을 놓기 위해 몸을 굽혔다. 어느 날 오후 해가 빛을 부드럽게 했을 때 수진이 기념정원에 왔다. 소박한 갈색 드레스를 입고 씨앗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혜린이 여기서 뭔가 심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뭘 심으실 거예요? 보라색 국화, 용서의 색깔. 민준이 땅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엄마를 용서했지만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럼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 그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흙을 뒤집고 씨앗을 뿌렸다. 과거에 떨어지는 부드러운 눈물처럼. 며칠 후 민준은 죄수 이승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고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나는 네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용서하기로 했다면 거부할 권리는 없다. 너의 승리다. 너는 그녀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녀도 승리했다. 혜린이 읽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 편지를 반으로 찢어서 벽난로에 던졌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뒤돌아보지 않으면 돼요. 다큐멘터리 우물 아래 한나와 민준의 이야기가 보스턴에서 개봉했다. 극장은 만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벽을 따라 서 있었다. 패트리샤가 먼저 연설했다. 이 영화에는 배우도 특수 효과도 없습니다. 한때 아무도 믿지 않는 진실에 대해 침묵하도록 강요받았던 한 사람, 어린아이의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무대에 나왔다. 조명이 그를 비췄다. 수백 개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향했다. 이 이야기는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도록 강요받았던 모든 사람, 기억한다는 이유로 미쳤다고 불렸던 사람, 금지된 이름을 사랑했기 때문에 미쳤다고 불렸던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가 관중을 바라봤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여러분 중에 억압된 기억이 있다면 알아주세요. 그 기억들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진짜로 만들어주고 진실은 항상 빛을 찾습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우편함에 편지가 왔다. 저는 국가정의화해센터 소장 실비아 알렌입니다. 개인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다른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찾도록 도운 공로로 진실의 전달자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혜린이 읽더니 그를 바라봤다. 기적 아니야?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민준이 대답했다. 이건 오래전에 일어났어야 할 일이에요.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1년 후 이한나 기념정원은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들르는 곳이 되었다. 선생님이 한 무리의 학생들을 석조 기념비로 이끌며 가리켰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그분은 한때 시신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우물을 파겠다고 용기 내던 아이였습니다. 민준이 옆에 서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후회한 적 있어요? 뭘 후회해? 과거를 파헤친 것, 모르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물었다. 이름이 뭐니? 단일이에요. 단일아, 만약 내일 누군가가 너에게 엄마도 아빠도 없고 널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한다면 믿을 거야? 단일이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 이유야. 너는 진실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엄마가 더 이상 여기 없더라도 그녀의 이름은 크게 불려져야 마땅해. 그날 민준과 혜린이 나무 아래 돌벤치에 앉아서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하얀 국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내 엄마가 우물에 있다고 들었을 때를 기억해. 혜린이 속삭였다.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내 눈빛이 외면할 수 없게 했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내 엄마의 꿈이 뭐였는지 알아? 아니요. 노인들을 돌보던 요양원 서류에서 읽었어. 취업 지원서에 이렇게 썼더라고. 제 꿈은 푸겐빌레아가 있는 작은 카페를 열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독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준의 몸이 굳어졌다.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린이 미소를 지었다. 내 마음을 읽었네. 2년 후 유니언역 작은 모퉁이에서 푸겐빌레아 아치 아래 카페 한나, 꿈이 시작되는 곳에 나무 간판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안에서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읽고 즐겁게 웃고 있었다. 벽에는 이한나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아래에는 진심으로 이름을 부를 때 아무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민준이 카운터 뒤에 서서 방금 들어온 할머니에게 차를 따라주고 있었다. 혜린이 창가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엄마. 민준이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의 꿈을 이뤘어요. 더 이상 우물 아래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지상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부겐빌레아 꽃잎들이 천천히 떨어져 내렸다. 보이지 않는 포옹처럼. 이 이야기는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트라우마와 기만, 광기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기억과 진실을 되찾는 용기는 항상 빛을 가져다 줍니다. 민주는 버려진 아이가 일어서고 용서하고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깊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과거를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치유되고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